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혼다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칭기스칸의 후예인 황금시족들이 세운 여러 칸국들의 쇠망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모든 칸국이 쇠퇴하기만 했던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경향성에 비춰봤을 때 정점에 올랐던 시기에서 점차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좀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다룰 이야기는 총선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공교롭게도 특정한 자리나 지위에 대한 욕망을 다룬 이야기가 될 텐데요.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지위에 대한 욕망이 빚어내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방송의 시작 시점을 잡기 위해서 제가 이전에 들려드렸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이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세조 쿠빌라이는 몽케칸 사후에 동생 아리크부케와의 데칸 경쟁전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1280년 초까지 군사적인 성공과 더불어서 경제적인 성공을 함께 거두게 됩니다. 군사적인 성과에 가장 대표적인 걸로 남송정벌의 성공을 들 수가 있을 거고, 경제적인 성공에 가장 대표적인 비결로 오르톡이라는 유라시아 물류통상의 주역들을 관료로 등용해가지고 이들의 재무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겠죠. 이들의 활약으로 인해서 은괴의 세수가 100배 증가하고 소금 세수는 6배, 토지세 납부 가구가 39% 증가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인 성공을 보조하는 행정 시스템의 개편도 돋보이는데요. 상업 기반의 광역 행정구역인 행중서성을 구성해서 이것이 현대 중국의 행정구역인 성의 기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 재위가 길어지면서 군사 경제적인 대실패도 함께 기록하면서 원제국의 먹구름이 드리워지게 됩니다. 먼저 군사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실패로는 각각 두세 번에 걸친 일본 베트남 원정에서의 실패를 들 수가 있습니다. 커다란 실익이 없는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막대한 전비를 쏟아부으면서 국가가 휘청이게 되고, 또 믿고 기용했던 오르톡 출신의 재정관료들이 부패하면서 나라 경제가 다시 한번 휘청거리게 됩니다. 배임이나 횡령을 통해서 이들이 자기 상인 집단의 이익을 추구했던 것처럼 국가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원제국 전체에 아문이 드리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 거기에 더해서 북방에서 호시탐탐 세력 확장을 노리던 오고타이 칸국의 카이두라는 인물까지 있었죠. 이 인물을 두고 쿠빌라이가 먼저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장 바얀의 추대로 원성종 태무리, 올제이투 칸이 즉위하게 되죠. 이 원성종 태무리는 그나마 쿠빌라이 말년에 어지러웠던 제국을 자기 치세 초반에 다시 한번 정비하게 됩니다. 쿠빌라이라는 거목이 쓰러진 이후에 제국의 북방과 남방에 방위체계를 확립하는 건데요. 먼저 북방의 정비가 굉장히 시급했기 때문에 킵차크족 출신의 사령관 투투카가 카이두에 협조하는 연합세력을 원으로 회유하는 그런 정책을 먼저 취하게 됩니다. 원의 막대한 경제력을 동원해서 경제적인 실익을 보장했든 아니면은 영지의 온전한 보전과 추가적인 권익을 보장했든 확실한 실익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실익을 바탕으로 얀부크루를 비롯한 친조광이 기부하게 되고, 또 접경지대였던 우룬칸 지역에서 백성들이 원으로 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잠재적인 위협이 될 과거의 남송 지역, 남방까지 케어하게 됩니다. 당시 남방에서 원의 지배에 온전히 복종하지 않는 세력들의 소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이런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원의 관료 이정태가 남방의 강절지방으로 가서 군부대 532개소를 관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원나라가 남북의 방비를 튼튼하게 하면서 점차 카이두의 연합 세력을 흡수하기 시작하니까 카이두는 더 이상 시간을 끌다가는 자기의 세력이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소멸할 거라는 그런 위협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전으로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하지만 성종의 조카였던 명장 카이잔의 포위전술에 걸려들어서 대패하고 전쟁 이후에 상처를 입은 채 귀로 중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전 방송인 칭기스칸의 후예 41편에 묘사됐으니까 그 방송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이후에 오고타이 칸국은 자기의 연합 세력이었던 차가타이 칸국과 원의 협공으로 멸망에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이 내용 또한 이전 방송인 칭기스칸의 후예 42편에 제가 묘사한 바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목에서 보신 대로 성종 이후에 황희 쟁탈전을 다룰 건데요.
황희 쟁탈전이 시작된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성종 이유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 누구보다도 성종 본인이 본격적으로 후사를 생각하기 시작한 그 상황이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성종이 후사에 대비하기 시작한 그 상황부터 황희 쟁탈전에 이어지는 상황을 상황극으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05년 건강이 크게 악화된 40세의 원성종 태무리는 후사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 자신이 즉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카리스마를 가진 쿠빌라이와 바얀의 후원을 입고도 반대에 부딪혔기에 어쩌면 당연한 통과 의례와 같은 걱정에 부딪혔던 것이다. 원성종 태무리는 자신의 거소로 아내인 불루간 황후를 불러들였다. 내가 황후를 왜 불렀는지는 그대도 충분히 잘 알고 있을 것이오. 올해 내 나이 40, 나이 80에 돌아가신 쿠빌라이 칸의 생에 불과 절반 정도 살아온 내가 푸른 하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소. 약한 말씀하지 마셔요. 어서 건강을 찾아 대칸이자 폐하로서 더 굳게 군림하셔야 이 나라가 바로 설 것입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는 우리 모두가 알지 않소. 나와 그대 불루간 예케 가툰의 아이를 황태자로 책봉하는 게 무엇보다도 급선무일 것이오. 우리 아이 테이슈를 황태자로 말입니까? 그렇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기에 그대를 불렀소. 우리 아이의 앞날을 밝히기 위해서 또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겠소. 어머니인 그대의 모성에 기대어 묘책을 찾고자 하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황금씨족을 이곳 대도로부터 멀리 떼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세력을 대도로 드릴 준비를 해야겠죠.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인 위협이 될 인물은 지금은 저 멀리 알타이산에 있는 카이샨일 것이오. 그의 무용에 힘입어 카이두를 무너뜨리고 제국의 서북방이 안정을 되찾았으나 그가 종종 자기가 가진 야망의 크기가 범상치 않다는 점을 공공연하게 엿보여 그게 누누이 내 걱정거리로 남아있소. 대칸께서 카이샨을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하시지만 그는 머나먼 알타이산에 있기에 유사시의 이곳까지 직접 손을 뻗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뛰어난 군사적 역량을 가진 홀라국칸도 머나먼 서방에 계셨기에 쿠빌라이 칸과 아리크 부케의 대칸 승계 다툼에서 일찌감치 한 발 물러서지 않으셨습니까? 오히려 등잔밑이 얻을 수 있으니 그것을 경계하셔야 할 것입니다. 등잔밑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이 대도에 문제의 싹이 남아있단 말이요? 물론입니다. 카이샨에게 야망이 있다면 그의 형제도 마찬가지겠지요. 카이샨이 대도의 자기 형제의 힘을 빌리거나 오히려 대도에 있는 카이샨의 형제가 카이샨을 발톱으로 데칸의 자리를 찬탈할 위험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 수도 있겠군. 카이샨의 동생인 아유르 발리파드라를 대도 밖으로 쫓을 필요가 있겠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미인 타기도 함께 쫓아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의 앞날을 생각하는 어미만큼 주도 면밀하고 무서운 존재는 없는 법이지요. 그대의 해안이 실로 놀랍소. 그대 말대로 하는 편이 좋겠군. 그들을 쫓아버린다. 어디가 좋을까? 그래, 회주 정도면 그들이 큰 반발 없이 우리의 결정을 받아들이겠군. 바로 황명을 내리겠소. 1305년 7월 카이샨의 아우 아유르 발리파드라와 그의 모친 타기는 대도를 떠나 현재의 하남성 한해연인 회주로 떠났다. 그 와중에도 원송정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어 세 달 후인 10월에는 정무를 보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 이에 블루간 카툰이 섭정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두 달 후인 12월에는 황태자였던 테이슈마저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해를 넘겨 1307년인 대덕 11년 정월 계유일 병상에 누워있던 성종 태무리마저 숨을 거뒀다. 이제 황태자도 없이 대칸이 사망한 상황, 제위를 둘러싼 욕망의 불꽃이 사방에서 매섭게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성종의 죽음을 가장 먼저 알고 손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섭정 중인 블루강 카툰과 그 일파인 좌승상 아쿠타이였다. 즉시 승하하신 폐하의 사촌인 안서왕 아난다에게 밀사를 보내야 합니다. 그가 대칸에 등극해야 비로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안서왕 아난다는 오늘날의 섬서성인 경저부와 탕구트 지역의 동부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실력자이자 블루강 카툰의 일파와는 인연이 있는 인물이었다. 아난다는 블루강 카툰의 호출을 받고 수일 내로 신속히 대도로 입성하였다. 그러나 블루강 황후 측의 인물이었던 좌승상 아쿠타이의 반대편에 서 있던 우승상 하라하순 또한 이 소식을 카이샨에게 신속히 알릴 수 있었다. 마침 카이샨이 중앙의 보고역으로 파견한 칸글리 부족 출신의 톡토가 대도에 있었던 것이다. 이 우승상 하라하순이 톡토 자네를 부른 것은 안서왕 아난다가 대도에 입성했음을 알리기 위함이오. 그거 참 화급을 다투는 일이로군요. 서둘러 귀환해 카이샤님에게 이 소식을 알리겠습니다. 우승상께서는 카이샤님의 아우인 아유르 발리파드라님과 함께 아난다의 주기를 막아주십시오. 내가 조정의 모든 부인을 장악하고 부고를 봉한 채 아난다의 제2계승을 전력으로 막고 있어. 또한 제2계승과 연관된 모든 문서의 결제를 미루고 있으니 제2가 공석인 상태에서 곧 아유르 발리파드라님과 모친 타기님도 대도로 당도하실 것이요. 그 이후에 거사를 결행하겠소. 좋습니다. 이후일을 부탁드립니다. 마침내 대도에서는 데칸의 즉위를 두고 블루강 카툰의 세력인 아난다 진영과 아유르 발리파드라 진영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폭풍 전야 우승상 하라하순의 저지로 아난다의 제2계승 과정이 지연되고는 있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하는 아유르 발리파드라 진영에서는 격렬한 논의가 오가고 있었다. 논의의 초점은 무력으로 아난다파를 제거하는 문제였다. 신 이맹은 선수 필승이라고 봅니다. 먼저 행하는 자는 남을 제압할 수 있지만 뒤에 행하는 자는 필히 상대에게 제압을 당하게 됩니다. 일찍이 도모하지 않으면 후회도 늦습니다. 글쎄요, 너무 위험합니다. 섣불리 움직이다가는 자칫 우리 세력 전체가 괴멸할 수 있어요. 황후가 궁궐 깊이 자리 잡고 옥새를 손에 넣고 있으니 호위하는 병사를 한번 부르기만 하면 이에 응하는 자가 몇만이고 안서왕의 부중에는 따르는 자가 수없이 많습니다. 아유르 발리파드라 전하께서는 시위가 매우 약해 수십인에 지나지 않고 병기도 무척 약합니다. 의지만 있다고 빈손으로 들어간다면 일이 성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조용히 지키고 있으면서 형님인 카이샨이 도착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은 판단이라고 봅니다. 때를 기다리면 오히려 늦소. 손을 늦게 쓰면 아난다가 제2에 오를 것이고 그 뒤에 카이샤님이 도착하신다 해도 지금보다 훨씬 큰 내전이 벌어질 것이오. 그러면 민생까지 도탄에 빠지게 되니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취해야 하오. 결국 주전파인 이맹의 주장이 채택되었다. 소수의 군사만 이끌고 있었지만 아난다파의 최고위층만을 타겟으로 대대적인 기습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성공을 거둬 불과 3일 만에 주요 인물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좌승상 아쿠타이는 추살되었고 블루강 카툰과 아난다가 체포되었다. 한편 카이샤는 칸글리 톡토의 급보를 받고 알타이 산에서 군을 이끌고 출발했다. 이어서 동생 아유르 발리파드라가 아난다파에 대한 대대적인 기습을 성공시켰다는 이야기를 전령을 통해 전해들었다. 그 소식을 들은 때는 그가 카라코름에 당도한 시점이었다. 이거 참 안서왕 아난다가 제2에 오르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동생놈이 내 도움 없이 블루간 일파의 뿌리를 잘라냈다니 이거 제법 오싹해지는군. 말씀대로 놀라운 일입니다. 다만 과연 아유르 발리파드라님께서 카이샤님까지 등질 수 있을까요? 그건 모르는 일이지. 하지만 굶주린 늑대가 그 허기만 앞세우게 되면 덫에 걸려든 법이야. 동생놈도 나도 모두 굶주린 상황이지만 우리 모두 조금 생각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겠어. 이곳에서 주둔하면서 동생놈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대도의 상황을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다. 과연 그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자기 세력을 동원해 대도에서 반대 세력 수청에 성공한 아유르 발리파드라, 그리고 대군을 이끌고 카라코름에 주둔한 카이샤는 서로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 사이 차츰 카라코름으로 몽골의 귀족들이 모여들며 카이샨도 자기의 세력을 구축해가고 있었다. 네, 먼저 성종이 아들을 황태자로 세우지만 그 아들이 죽자마자 본인도 숨을 거두면서 순식간에 권력의 공백 상태가 조성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음모론의 현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권력투쟁의 극심한 역사를 보게 되면은 지도자의 교체가 매우 빈번해지면서 나라가 점차 망국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현상 중에 하나가 원인 모를 급사가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몽골 제국의 새만기에 이런 일들이 많이 펼쳐지는데요. 이런 일을 두고 암살을 의심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건 지나친 음모론이 아니냐 하면서 경계를 보이시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이야말로 음모론의 이야기들이 더더욱 적나라한 현실일 개연성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모론은 제약이 많고 자신의 욕망을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그 범위가 한정적인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먼 별나라의 얘기일 수 있지만, 데칸이나 황제 같은 절대적인 직위, 그러니까 막대한 부와 명예, 무소불위의 권한, 이런 것들을 모두 한 손에 틀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사람들한테는 모든 것을 걸고 욕망을 폭발시킬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욕망이 격렬해지면은 그게 대체로 범죄가 되고 때때로 상상할 수도 없는 추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근데 만약에 자기가 자기 욕망을 절대화해서 실현을 하면은 데칸이나 황제 같은 무소불위의 권위가 주어지고 또 권력 장악 이후에 면죄부까지 주어진다면은 완전히 윤리관을 배제한 선택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폭발하는 욕망을 현실 세계에 대입을 하겠죠. 그렇게 보면 암살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히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옵션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상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전부를 얻게 되는데, 그걸 얻기 위한 리스크가 암살의 적발로 인한 위협이라면은 기꺼이 감수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성종의 태자 테이슈의 죽음이 암살이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지만, 단순히 그걸 넘어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편견으로 터무니없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게 당대의 현실 혹은 당사자의 현실에서는 오히려 진실에 가까운 그런 특수한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이어서 태자가 없이 데칸이 죽은 상황에서 황무인 블루강 카툰이 섭정하면서 자신이 지지하는 세력을 데칸으로 올리려는 그런 움직임이 시작되게 됩니다. 당시 카툰이 지지하는 세력은 안서왕 아난다였고, 거기에 반발해서 새로이 데칸의 등극을 노리는 세력이 등장하죠. 원송종이 카이두를 정벌하는데 커다란 공을 세운 카이샨, 그리고 그의 동생인 아유르 발리파드라였습니다. 그래서 아난다파와 카이샨 형제파, 이렇게 양자 대결이 펼쳐지는 동시에 카이샨과 아유르 발리파드라, 이 형제가 서쪽 그리고 수도에서 함께 안서왕 아난다를 압박해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대도에서 제위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것은 섭정을 같은 편으로 하고 있는 안서왕 아난다였지만, 아유르 발리파드라가 대도로 돌아와서 이 아난다를 위협하고 또 카이샨이 만만치 않은 군사력으로 서쪽에서 위협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세는 알 수 없는 지경이었지만, 결국에 가장 중요한 대도에서의 대결에서 아유르 발리파드라가 이맹의 말을 따라서 소수의 군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기습해서 블루간 일파를 숙청하고 생포하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오묘하게도 형제 간의 갈등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제위는 아유르 발리파드라 그리고 카이샨 형제 쪽으로 크게 무게추가 실리게 되는데, 동생인 아유르 발리파드라가 형인 카이샨이 대도에 도착하기도 전에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대도에서의 실권을 가지게 된 아유르 발리파드라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카이샨이 대도와 카라코름에서 서로를 주시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태양은 하나밖에 없고 전부냐 전무냐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형제 간의 갈등이 펼쳐지게 되고, 대도에서는 아유르 발리파드라의 지지 세력이 그들 나름대로 아유르 발리파드라를 황제로 옹립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 접어들게 되고,
카이샤는 카이샨대로 이것 봐라, 네가 제2에 올라가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어 하는 사인을 카라코름에서 보내면서 자신의 세력을 꾸준히 모아가게 됩니다. 마치 형제가 강을 두고 서로 노려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형제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다음 편에서 묘사해드리면서 이 형제 사이에 개입하게 되는 한 인물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 의견 남겨주시면은 이 방송을 지속하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남겨주신 견해에 대해서는 최대한 건설적인 피드백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